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중국으로 또 가봅니다. 예,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공격의 실질적인 목표는 중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는데 네. 최근 중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 건지 이것부터 짚어볼까요? 예, 뭐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당연히 좋을 리가 만무하겠죠. 예, 안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그냥 안 좋은 것을 뭐 그냥 체념하거나 그냥 요즘은 안 좋으니까 경제 성장률 좀 떨어지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매년 초에 올해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성장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주석이 공표를 하고 그러면 그 성적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인민이 뛰어야 되는 약간 그런 구조를 자랑하는 그런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목표가 얼마였느냐? 5%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예, 경제 성장률. 예. 예. 그런데 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이 그 관세를 부여하고 옥죄는 과정에서 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정부가 제시했던 경제 성장률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 뭐를 수정했냐면 GDP 대비 재정 적자의 그 실링이라고 하죠. 우리 한도선. 예. 최대 상한선을 예. 수정합니다. 원래 중국은 암묵적으로요. 이게 법으로 명시된 건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법에는 근거가 없었고요. 그냥 본인들의 내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재정 적자의 기준을 GDP 대비 3% 수준으로 관리하자. 이게 아마 나름의 목표였나 봐요. 예. 그런데 최근 이걸 4%로 올해 올렸습니다. 올해 올렸고 그리고 이 올린 것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3년 연속 원래 본인들이 GDP 대비 재정적자 3%를 기준으로 했던 것에 비해서 3년 연달아 재정적자 폭을 더 늘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GDP 대비 3%의 재정 적자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걸까요? 네, 이게 절대적인 금액은 워낙 이제 중국이 큰 나라니까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축통화 국가냐 아니면 준기축통화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나라냐 아니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비해서는 낮고 예. 그다음에 신흥국이거든요. 중국은 분류 체계에서 네. 신흥국 중에서는 높다. 이렇게 분류하시는 게 낫겠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신흥국으로 아직까지 분류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죠. 아이러니한 아이러니한 면이 예, 많죠. 예. 없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라도 이렇게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금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적자를 더 늘려보자라고 한다는 건 달리 말하면 국채 발행해서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발행 한도를 크게 올해 5월 달 즈음부터 늘려온 게 있는데요. 특별 국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 특별 국채 발행 한도를 1조 위안에서 1.8조 위안으로 크게 늘렸고요. 그다음에 지방 특별채라는 것도 3.9조 위안에서 4.4조 위안으로 크게 발행 한도를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여기에서 잠깐 설명드려야 될 게 이 특별 국채라는 거예요.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국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해서 경기 부양하겠다 하면 그냥 국채를 발행하면 되지. 네. 이 특별 국채라는 건 또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중국이 최근 들어서 3년 연달아 재정 적자를 기준치보다 높이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그리고 국채 발행 한도도 자꾸 커지기만 하니까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걸 국가 차원에서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국가 채무로 잡히지 않는 국채를 생각해낸 거예요. 아, 그게 특별 국채입니다. 예. 이 특별 국채는 전액은 아니지만요. 네. 적지 않은 금액이 국가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뭐 건설이라든가 사회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일종의 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금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건 분명 국가가 중국 내 시중은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한 건데 돈 빌린 건데
이거 기금이에요. 사회적인 어떤 뭐 우리 소셜의 어떤 차원에서 이런 형태로 뭔가 모양새를 갖춰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제 통계에서 국채 발행으로 전부 카운트가 안 되도록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또 달리 표현하면 야, 이렇게 국채 발행도 통계적으로 희석하면서 발행할 정도로 요즘 중국의 부채 규모가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이제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에서 4%로 늘렸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또 일반 국채 외에 특별 국채를 발행해서 네. 잡히지는 않는데 어쨌든 국채를 발행하는 그렇죠.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어쩌면 편법이잖아요. 편법이죠. 그런데 이 일반 국채나 특별 국채나 예. 사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중은행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 중국의 시중은행이라는 것은 다 국가가 거의 관리하고 있는 은행들 맞습니다. 아닌가요? 예. 그럼 어쩌면 이게 돌려막기 같은 이른바 그런 느낌도 드네요. 정답이죠. 돌려막기죠. 아,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중국의 국채는 주로 누가 사주는 건가 했을 때 돌려막기라는 표현이 사실 정확합니다.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국채 상당 부분을 외국이나 이런 그러니까 국가 바깥에 있는 자금원이 그 미 국채를 사주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돌려막기라는 소리를 최대한 덜 듣는 구조예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국유은행들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국채를 대부분 수용해 줍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수용을 해주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또 외국에 있는 법인들이나 국가기관들이 미국에서 발행한 국채의 절반 이상을 수용해 주는데 예. 중국은 중국의 국유은행 그리고 상업 및 민간 은행들 이런 은행들이 중국의 국채의 75% 가까이를 전부 사줍니다. 예. 그러니 이거는 내부에서 돈을 조달해서 내부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의 국채 중에서 외국인 소유 비중은 엄밀히 말해 4%밖에 안 되고요. 예. 이거는 앞서 중국이 신흥국으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신흥국이 평균적으로 16%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국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숫자고 중국의 국채는 그러니까 철저히 내수에서만 커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조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네. 그 중국 내수에서 중국 국채를 사줄 때 적용하는 이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이자 수준이 굉장히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서 낮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국채는 국제적인 신용 등급이 얼마나 되고 만기라든가 조건이 얼마가 됐었을 때 네. 요 정도 급의 국채들은 대충 이자 얼마 받아야 돼요. 이런 시세라는 게 있을 수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국은 그 시세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의 이자를 붙여서 발행하고 있어요. 그럼 매력적인 국채는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시중은행과 국유은행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아주 저리의 이자 비용으로 내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니들이 감내해라고 예. 하는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고물가 기조 속에서 중국 국채를 사는 건 예. 손해인 구간들이 있을 정도로 이자 부담이 낮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외국인이 4%를 산다 그랬는데 네. 국유은행과 상업은행, 민간은행 거의 중국의 은행 하면은 거의 국가가 관리하는 맞습니다. 은행이라고 봐도 네. 무방하잖아요. 네. 그게 75%. 네. 그러면 그 75% 외의 것들을 대부분 뭐 국민들이 사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쵸.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지금 75면은 25%가 남는데 예. 그중 외국인이 4%면 그렇죠. 21%는 그냥 예. 은행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사는. 맞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직접 사는 형태로 귀결돼 버리는 건데요. 90%가 넘는 부분을. 그렇죠. 네. 근데 국민들이 이걸 감내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은 예. 중국의 국민들은 저축률이 엄청 높아요. 이게 2023년도 통계를 확인해 봤는데 2023년이요. 예. 중국의 국민들의 저축률이 통상적으로 44%거든요. 근데 전 세계 평균이 26%예요.
그러니까 2배가 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은 나름대로 국민들이 자금을 모아놓은 것들이 꽤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자금원을 국민들이 직접 제공해주고 있고, 예.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특히 부실 덩어리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국가채가 아니라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주로 국민들이 저축한 금액으로 지금 수용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주로 종류는 또 지방채라고요. 예, 근데 그 금액이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네. 중국이나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돈 필요했던 시점은 코로나19였을 거 아니에요. 네. 방역해야 되고 재난지원금 줘야 되고 하니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코로나 대응하겠다고 경기부양 방역하겠다고 얼마의 국채를 발행했었냐면 1조 위안을 발행했거든요. 예.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2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내수 신작과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돈이 2024년도면 엔데믹으로 코로나와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1조 위안을 또 국채를 발행했어요. 아, 그런데 올해는 얼마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느냐? 예. 올해 연말까지 3조 위안이 넘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럼 벌써 1조 원 넘게 그렇죠. 발행됐겠네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 원 정도의 국채 또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예산.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금액을 지금 현재 자국 내 국민들과 시중은행들의 호주머니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 질문부터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96% 정도를 중국 내부에서 국채를 소비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제가 지금 언뜻 떠오르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내부에서 그렇게 잘 국채가 소비되고 하면 안정적으로 어쨌든 국채를 발급할 수 있는 네. 환경이 되지 않을까 예. 싶고 뭐 단점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돌려막기 같은 느낌 네. 이런 게 떠오르는데 네. 장단점을 명확하게 분류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예. 장점은 진짜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국가가 네. 중국의 시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시에 대규모 중국 국채를 매도한다. 그랬을 때 중국 경제의 뭐 대란이라든가 또는 외환운과 관련될 수 있으니까요. 외국에서 투매하는 거니까 네. 환란도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네. 중국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국채를 자국 내에서 커버하려고 하는 목적들 중에 하나도 국민들과 시중은행들은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이 말고 내국에서 사도록 하자 이런 걸 일종의 선택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사실 중국의 국채 중에서는 부채 중에서는 그림자 부채라고 해서 정확하게 규모가 파악이 안 돼 있거나 알려주기가 좀 모호한 그런 국채들이 또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외국계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런 국채를 사도록 유도하려면 이걸 또 오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부담감이 만만치 않은 거죠. 예.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은 지방채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장점은 이제 대외적인 의존도를 낮췄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가 단점이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이 발행하고 있는 국채 상태가 중국 내부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온전히 제대로 된 이자도 잘 안 주는 형태로 발행하거나 네. 아니면 이거는 약간 부실이 우려돼서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되지 못할 것 같은 것을 중국 국민들의 저축 계좌에서 이거를 수용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구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경기가 안 좋아서 국채를 발행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지려면 국민들이 뭔가 돈이 호주머니에 더 생겨서 네. 내가 소비를 해봐야지. 사람을 좀 고용해봐야겠다.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 어떻게 내가 뭐 저축 상품을 가입해놨는데 거기에서 이자 주겠다는 금액이 자신들의 국채 연동해서 이자율이 책정됐는데 네. 그 이자율이 뭐 물가 상승보다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민간의 어떤 다른 데 저축했을 때보다 훨씬 이자를 덜 받게 되면
그 국채 발행에서 하려는 본연의 목적인 경기 부양의 목적이 희석돼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국채를 발행해서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제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뭔가 큰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단순히 꺼져가는 어떤 문제를 커져가는 문제라고 해야겠네요. 커져가는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예. 자금만 계속 대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단점도 있는 거죠. 아, 부실화나 뭐 경기 부양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그 장기적인 악순환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장점은 대외적 의존도가 낮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트럼프발 관세 압박이 어쨌든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것은 네. 결국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갖고 예. 오셨고, 그럼 경제적인 충격이 있고 예. 지금 현재도 있고 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텐데 이 국가 부채를 국내에서 주로 수용하는 방식, 이 방식으로 극복은 가능한 건가? 아니면 버티는 것 정도라도 가능한 건가? 얼마나 가능할까? 제가 궁금합니다. 금액하고 이런 걸 나름대로 추계를 바탕으로 계산을 좀 해봤더니 예. 일단 2, 3년은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뭐 아까 3조 위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만 600조 원 정도의 국채를 또는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될 상황인데 예. 야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데 했을 때 2, 3년까지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기간 안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2, 3년이 넘어가면 이제 정말 중국 경제도 적지 않은 부담감에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중국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부 수입이 늘어나는 증가 추세가 네. 정부 수입이 늘어나는 증가 추세가 1%씩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출은 얼마씩 늘어나고 있느냐? 네. 4%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계속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럼 지출을 줄이던가 아니면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그 구조를 탈피하지 않고서는 이 국가에서 지금 재정 부담 그러니까 부채가 많아지고 있는 것들을 야 2, 3년 지난 뒤에는 얘네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물론 또 특별 국채라든가 네. 제가 학계에서 보지 못하거나 이 금융 분야에서 보지 못한 묘수라든가 꼼수 이런 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부담되는 지금 이대로 상황이고요. 간다면.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2, 3년이라는 그 기간은 어떻게 우리가 추정하고 산정이 가능한 걸까요? 네. 통상적으로 중국이 지금도 계속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국가 신용 등급이 이 추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다음번 국제 신용 등급 평가사에서 다시 재분류해서 또 신용 등급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거나 등급 자체가 떨어지거나 하면 이게 어느 순간인가는 국채 발행이 안 되는 등급까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거를 지금 추세로 봤었을 때 2, 3년 정도 지나면 야, 이거 그 중국 내부에 아무리 그 국민들이라 하더라도 시중은행들이라도 하더라도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되겠네. 더 이상 그때는 국채 발행 자체가 힘들 것이다라는 네. 2, 3년 후에는 오는 상황은 그거란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걱정된다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 아까 세수입 감소 뭐 그다음에 지출은 늘어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세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또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예. 세수입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단순히 국민들에게 걷어들이는 세금만이 중요한 수입이 아니라 네. 가장 중요한 수입이 토지 매각 수입이에요. 중국은 토지가 국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매각해서 그걸로 자금을 많이 융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기사들에서 보면 네. 지방 자치단체가 예. 지방의 땅을 팔아서 그걸로 지방 세수를 뭐 충당한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국가 전체로 봤었을 때 전체 국가 수입의 20% 정도가 토지 매각 수입이고요. 예. 지방은 이게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의 5, 6년 동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네. 토지 매각 수입이 거의 급감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별다른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의 세수원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럼 다른 쪽에
세금을 더 거둘 걸 거둬서라도 이 지금 펑크난 재정 적자를 메꿔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 세금을 더 걷었습니다. 어디에서 더 걷었느냐? 지금은 수출도 급감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는 유일한 쪽이 내수 소비와 관련된 세금들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또는 특별소비세와 관련된 이런 일련의 세금 세목들이 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비중을 높였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아니 경기 부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금을 더 부과해서 물건값을 약간 올려버리거나 우리가 물건 살 때 부담 있게 만들면 경기가 이게 부양이 되냐? 이런 내부의 불평 불만도 많고 이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내부 상황은 야 미국의 압박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네. 사실 뚜렷한 정책적 일관성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국가 부채가 굉장히 중국 내부에서 좀 사들이는 비중이 96%로 예.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것도 2, 3년이 지나면 중국 내부에서 국채를 이렇게 발행해 가지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게 불가능할 거다라는 말씀까지 아니, 또 해주셨습니다. 불가능까지 또 확대해서 쉽지 거의 않다. 쉽지 않다. 2, 아니, 3년 또 안에는. 이렇게 또 썸네일을 만드시네요. 그렇죠. 이 과장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썸네일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경제적 충격을 어떻게 국채 발행으로만은 가능하지 않을 건데 예.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수입 감소하고 있다 말씀해 네. 주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짚고 싶은 거는 네. 트럼프가 계속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예. 다른 나라들이 중국산 제품을 뭐 못 사거나 네. 우회하는 것도 막히고 네. 이러면서 수출은 감소할 거 아니에요. 예. 중국은 수출에서 오는 세수가 또 굉장히 그렇죠. 많았을 것 같아요. 수익 자체가 크죠. 예. 그 부분도 줄고 있나요? 예. 그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부터가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예. 여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이 선택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한국이 급성장했던 방법론을 차용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선택과 집중으로 네. 특정 기업을 공룡 기업화 해주자.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대기업을 양성했던 맞습니다. 방식으로. 일단 네. 수출이 안 돼요. 그리고 관세까지 부과하다 보니 예. 가격도 올라서 사겠다는 사람도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게 관세를 낮추도록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방법은 없다. 더 싸게 만들어. 그럼 더 싸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또 규모의 경제예요. 자, 그래서 시장을 특정 소수의 기업에게 중국 시장 전체를 통으로 그냥 맡길 정도로 옥석을 가린다고 지네들은 표현을 하는데 예. 이건 그냥 몰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동차 한 대를 전기차 한 대를 2천만 원대도 안 되는 가격대로 만들어 봐. 이 진짜 생산 그 캐파를 늘리면 가격은 싸지는 거잖아요. 예. 규모의 경제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가격으로 그 관세로 가격 올라간 부분까지 상쇄해서 해외로 나가. 그래서 야, 이제 중국 제품 안 사는 게 불가능한 정도 수준까지 가격을 낮춰봐라.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요. 예.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중국은 대표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해 왔던 국가인데 네. 그런 그 정치 체제를 지향해 왔던 국가들은 원래 효율성보다는 좀 형평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주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편차를 늘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대기업에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자신들의 적정 마진을 받지 못하고 대기업에 더 헐값의 부품이나 원자재를 넘기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발생했던 부작용이 이제 곧 나타나기 시작하겠군요. 곧이 아니라 지금 벌써 진행이 꽤 된 것 같아요. 예.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대기업 중에서도 그동안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완성차, 전기차 업체가 예를 들어서 20몇 개, 30몇 개다. 예. 실제 그렇게 됐어요. 네네. 그런데 안 되겠다. 이거 5개나 6개만 남기고 다 없애. 그래서 더 슈퍼 공룡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산업들이 귀결돼 가고 있는데요. 어떤 산업들이 지금 그런 행보를 주로 걸어가고 있냐 하면 대표적으로 철강, 예.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화장품, 오. 그다음에 섬유, 의류, 그리고 자동차 이런 분야들 중국을 대표하는 인더스트리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쪽에서 기존에 있었던 대기업들마저도 다시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업을 시켜버려서 살아남는 대기업들에게 정말 이 이윤을 몰아주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여기서 이윤을 몰아주는 걸 어느 정도 이윤을 몰아주냐 하면 살아남아라. 이 정도 있으면 너 살아남을 수는 있지가 아니에요. 초과 이윤을 몰아줘요. 그러니까 가격을 후려쳐. 그렇게 해서 너도 이제 간신히 버틸 수 있을 정도만 이익을 남기고 무조건 팔라가 아니라 다른 회사들의 이익들을 다 깎아줘서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납품업체들, 뭐 협력사들은 이윤을 제대로 못 받게 거의 쥐어짜고 특정 슈퍼기업, 앵커기업이 되는 이 회사에게 이윤을 몰빵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중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그 슈퍼 앵커기업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실적이나 시장 지배력은 훨씬 커지게 해서 초과 이윤을 남겨주는 거예요. 예.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걸 수입으로 세수로 가져오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지금은 세수로 쓰기보다는 그 슈퍼 앵커 기업들을 만들어서 네. 그들의 초과 이윤으로 선도 기술에 투자해라. 중국과 미래 신산업을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 과정에서 네. AI 네가 더 빨리 개발해. 자율주행 네가 더 빨리 개발해. 로봇화 네가 더 빨리 해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요. 중국에도 M7이라고 불리우는 빅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예. 이 중국의 M7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근데 왜 미국의 M7 기업의 주가 상승률보다 최근엔 더 높았어요. M은 메이저 뭐 이런 건가요? 뭐 매그니피센트라고 뭐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M7 중국계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미국계 M7 기업들보다 훨씬 더 높았던 그 배경이 예. 지금 중국 내부의 이런 구조 변화. 이것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돼서 중국인들도 아는 거예요. 아, 이제 국가가 이들 회사들 중심으로 시장 키우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돈을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생각해 보세요. 초과 이윤을 이제 얻게 되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은 그걸 바탕으로 R&D에 더 박차를 가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더 많은 우수 인재를 유치해야 되고 인재들에 대해서 더 좋은 처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한국보다 더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최근 2, 3년 동안. 네. 그리고 대기업의 제조업 생산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합니다. 지금 앞서 중국 경제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대기업의 제조업 생산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중소기업은 2년 내리 지금 감소 추세예요. 그게 지금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네. 세수입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방식이? 아직은 충당을 안 하고 있고요. 아, 충당은 왜냐하면 지금 관심이 없는 단계예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은 역할을 나눈 것 같아요. 음. 내가 지금 세수입이 줄고 국가 부채가 많아진 건 국민들이 저축한 돈으로 지방채 사서 네. 지방채 양성하는 데 일부 쓰고 네. 중국 내 상업은행 그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공영 은행들을 통해서 네. 국채 수용하도록 하면서 내가 버텨볼게. 너희 그 중국의 슈퍼 앵커 기업들은 초과 이윤 다시 몰아준 걸로 이익이 생기면 법인세 내야 되잖아요. 네네. 법인세 내지 말고 그걸로 R&D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면 또 비용으로 잡히잖아요. 예. 그러면 세금으로 납부할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할 거는 미국과의 신산업 분야의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라. 그래서 수출을 더하거나 기술을 확보하는 걸 니네가 하고 당분간 나는 어떻게 보면 재정을 나 혼자 감내하고 있을게. 이런 그래요? 수준이 된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에서 4%로 늘리고 네. 그러면 내년에 더 어려워지면 5%로 늘리고 6%로 늘리더라도 네. 일단은 이 첨단 산업은 내가 육성을 시켜야겠다 이런 기조로 간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시장에서 벌어올 수 있는 그 네트워크 예. 또는 판매망 이게 완전히 유실돼 버리면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채널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아, 예. 그래서 심지어 아까 M7 기업이라든가 미래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거나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철강, 화장품, 섬유, 의류 중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이게 규모만 가지고 안 되는 업종들은 심지어 재정 적자를 더 많이 감내해서라도 네. 보조금까지 줍니다. 그래서 더 싸게 만들어서 상대 국가를 고사시키도록 만들려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특정 대기업에 몰아주는 형식으로 가면 중소기업 같은 것들은 좀 어려워지고 이미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구조적인 악순환은 분명히 그들이 예측은 했을 텐데 네. AI 같은 최첨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희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맞는 거고.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가면 최첨단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그게 빵 터지지 않는다면 예. 당장은 경제가 어려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 대표적으로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부채만 가지고 어떻게든 경제를 돌리는 게 아니라 뭐 금리를 좀 인하하든가 네. 뭔가 시장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실제 그것도 했어요. 지난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 한 7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네. 중국 내부가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예요. 실질적으로 중국의 물가 지수를 보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한 30%는 먹거리, 식료품과 관련된 게 그 물가 지수에 들어가고요. 예. 주거비가 한 20%, 정확히 19.9% 정도 되고 예. 그다음에 교육, 문화, 오락 등이 또 한 19%, 그다음에 교통비가 한 12% 됩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상황이 돼 버렸냐 하면 돼지고기류가 가격 그 수준이 마이너스 8.5% 가격이 떨어졌어요. 신선 채소도 마이너스 0.5에서 0.7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기타 그 가전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백색 가전. 이것도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3% 왔다 갔다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까지 단행하는 건 이거는 경제적으로 올바른 판단은 아닐 수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만 가지고 감당 안 되고 본인들이 감당할 부채 수준을 줄이기 위해서 디플레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구간들도 많고 품목들이 많은데도 금리 인하를 지난 5월 달에 전격 단행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치열한 경쟁에서 네. 공룡만 초공룡으로 살아남아 주겠다. 이게 중국의 정책 기조로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룡입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중국 내부의 업체들 또는 지자체를 기반으로 한 지자체 터줏대감 업체들이 밀어내기식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야, 손해 보더라도 손해 직전에 이익 안 남기더라도 우리가 점유율을 올려야 돼. 더 싸게 팔아. 먼저 국내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렇죠. 예. 그래야 날 중심으로 네. 판을 짜줄 거야. 아. 그래서 밀어내기식 판매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또 요즘은 중국은 대부분의 소비가 한 3분의 1 이상이 온라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이 또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스스로 할인 행사들이 많이 전개되는 게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의 보조금 그 지급 이런 것들까지 또 가격 하락을 유도하게 돼버려서 예.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는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구간들이 많은데 그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면 경기가 지금 위축된 거잖아요. 위축된 거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부채를 늘리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라 2, 3년 안에는 이제 그것도 거의 어렵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유동성 공급이라는 면도 지금 뭐 물가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 이 경기 위축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국이 네. 앞서 말씀드렸던 2, 3년 안에 네. 지금 몰빵을 해주고 있는 중국 내 슈퍼 앵커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 기업들이 해외에서 정말 의미 있는 수준의 성과를 내기 시작해줘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해외 산업의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붕괴요. 지금 예. 석유화학 관련돼서 산업단지가 네. 거의 멈추기 직전이에요. 아마 뉴스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여수산단이 지금 네. 문제가 심각하다. 여수에 있는 대표적인 L사, 그다음에 또 다른 L사, 네. 이 두 개 회사도 뭐 지금 라인을 생산 가동을 중단했다라든가 예. 뭐 이런 소리들이 들리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중국에서의 밀어내기 판매 이걸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 동남아 일부 국가, 유럽 일부 국가, 또 중동의 일부 국가에서도 이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철강, 그리고 배터리 관련 회사,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회사, 이런 산업 인프라와 관련된 회사들을 지금 고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회사라는 건 1, 2년 가동 못하면 무너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산업재로서 산업에서는 필수 품목들에 해당되는 게 많은데 네. 그럼 그거 어디서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중국 기업들이 전량 공급하는 그런 판을 그리는 모습도 많아요. 전 세계에 독점을 추구하겠다라는 해석이 맞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그런 반열까지 올라온 분야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파장이 크겠네요. 중국의 경기 위축 자체가. 그렇죠. 한국이라는 시장은 중국 입장에선 매력적이죠. 왜? 네. 일단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극히 낮았기 때문에 네. 성과를 내기가 수월한 면도 있고요. 다른 데서는 이미 중국 기업들이 많이 침투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점유율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은 데가 많았겠죠. 예. 그리고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의미 있는 수준의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매력이 시장에서 매력적인 수준으로 발동해서 본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수익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바로 그렇다 보니까 한국 또는 일본까지도 굉장히 중국이 매력적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중국산 제품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선호되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네. 이런 이미지를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네. 예. 그게 값이 싸다고 해가지고 이게 한국의 이 소비 패턴 같은 것까지 쉽게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산업재부터 먼저 공략에 들어온 겁니다. 아, B2B. 예, 석유화학 관련한 산업단지가 멈춰지도록 한다라든가 예. 배터리와 관련돼서 일부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이런 분야 중에 예. 일부부터 벌써 잠식이 들어온다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또 철강도 사실 중국의 저가 철강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지금 어려움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부터 먼저 침투를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브랜드를 삽니다. 대표적으로 섬유 의류 쪽에서도 세계적인 의류업체 브랜드들을 본인들이 인수해서 그 브랜드를 들고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로 지금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죠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출을 더 적극 모색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중국이 뭐 인수해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맞아요. 들어오는 거. 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미국이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자신들과 뜻을 함께하는 나라들을 막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굉장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방식이 중국에는 어쨌든 좀 어려움으로 작용할 거고, 네.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전략을 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 미국의 이런 전략 때문에 중국이 이걸 말씀하셨던 그런 전략들을 통해서 헤쳐나오기가 쉬울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느 쪽의 전략이 더 우세하게 작용할까?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계실까요? 약간 그래도 승기가 있는 거는 미국이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룡이에요. 몇 년 안에 뭔가 휘청해서 중국 경제에 큰 사단이 난다 이러기에는 뭐 중국이라는 나라는 좀 거대하죠. 네. 그렇지만 중국이 분명 답을 못 찾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징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외국에 수출하기 어려우니 네. 내수를 좀 키워보자라고도 정말 열심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내수를 키우기에는 중국 내부에 알고 봤더니 지금 내수가 망가지기 직전인 거지 내수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중국의 내수라고 한다면 각 지자체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지자체에서 제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뉴스 클리핑했던 내용들만 몇 가지를 보면요. 네. 구의조성
구의조성의 발전연구센터, 우리나라도 뭐 대전발전연구원, 그다음에 무슨 충북발전연구원 이런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자체의 뭐 지역 경제 발전 그렇죠. 그런 걸 수립하는 곳인데 네. 구의조 발전연구센터에서 뭐라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냐면 네. 중앙정부에 구조 요청하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음. 구조를 요청한다. 이게 글의 제목이었어요. 예. 우리 재원이 이제 한정돼서 부채 경감 작업을 진행하는 게 극도로 어렵다. 그래서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이게 해결하기가 불가능해졌으니 중앙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지경까지 갈 것이다라는 게 지자체 성산하 발전연구센터에서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또 예. 바로 삭제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 중앙정부에서 예. 삭제를 니네 그거 지켰군요. 당장 내려. 이렇게 한 거죠. 네. 자, 이게 구의조성에서 있었던 해프닝이었고요. 예. 텐진시. 텐진시는 중국을 대표하는 상하이, 북경 그런 큰 일성 도시 바로 옆에 있는 우리로 따지면 분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판교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정도 되는 신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경기의 바로미터고 상급지로 분류할 수 있는 곳인데 텐진시가 최근에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사태가 한번 벌어졌어요. 예. 지급을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해이룽장성 여기에 넌장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 성 안에 넌장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작년 2024년 4월 달에 모든 시내버스 노선을 중단했어요. 지급을 못하니까요. 다시 회복은 하긴 했나요? 아직 나중에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노선의 그 일시적으로나마. 뭐랄까요? 그 발행 인터벌이라고 하죠. 그걸 굉장히 늘리고 네. 노선도 줄이고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중국은 지출은 줄일 수 없는 상태로 부채가 늘어났고 예. 그 부채 늘어난 걸 감내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시중은행들이 온전한 이자도 받을 수 없는 수준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떠넘겼고 그리고 지자체에선 내수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이 아닌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수출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빅 브라더를 만들어주자. 초우량 대기업을 만들어주자. 예. 그랬더니만 내부에서 양극화는 훨씬 더 극심해지고 구조적 악순환이. 그렇죠. 중소기업은 또 어려워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네, 대기업은 그렇죠. 소수고 네. 그 사람들의 소비 지출 여력은 더 급감하니 내수는 안 좋고 그러니 더더욱 외부에 진출할 초우량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일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아니면 중남미 시장을 석권했다. 이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야, 이거 2, 3년 뒤에는 이렇게 계속 막기는 어려울 텐데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 중국이 어려워지는 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죠. 중국은 전 세계 국가의 모든 GDP를 다 합쳤을 때 근 4분의 1이 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건 세계 증시 또 세계 경제에도 지대한 악재고요. 우리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억나실 겁니다. 오히려 중국이 소비처가 돼주고 투자처가 돼줘서 그걸로 금방 일어선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아니고 네. 또 부정적으로만 또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변수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리를 다 해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네. 향후 2, 3년 안에 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국채 예, 발행의 예. 경우에. 근데 전체적으로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중국 경제 전체적으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려움이 극복이 좀 수월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수월하게라는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 네. 극복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아직까지는 잘 극복할 수 있는 묘수가 안 보입니다. 네. 사실 특별 국채도 이게 말장난 같은 꼼수한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건 그만큼 중국이 다급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최근에 그나마 중국에게 그 뭐랄까요 가뭄의 단비 역할을 했던 것은 러우 전쟁이었어요. 러시아가 오갈 데 없는 친구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
그 러시아 호주머니 털어서 그걸로 그나마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해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러우 전쟁도 조만간 자칫 잘못하면 종전이 된다라는 게 중국 입장에선 우려될 부분이죠. 예.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또 교섭력을 가지고 우리 물건을 떠넘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내용을 보면 베트남도 친중이라고 더 이상 부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미국 노선으로 좀 돌아선 면도 꽤 많아요. 예. 동남아의 인도네시아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국이 아마 어떤 특단의 제2의 묘수를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제에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중국으로 떠나본 여행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얻는 것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